네, 안녕하세요. 총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서히 태무진이 세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기지개를 켜 나가려고 하던 어느 날 새벽 집에서 일하던 코가 그친 노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들이 밀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죠. 다시 또 타이치우드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 허엘로는 즉각 도주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깨우고 말을 모으지만 그들이 가진 말은 결코 그들 모두를 태울 숫자가 안 되었었죠. 여기서 허엘론과 태무진은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 누군가를 버려야만 하는 거죠. 어머니 허엘론은 아직 너무나 어린 딸 태물린을 품에 안고 자신이 말 하나에 탑니다. 태무진도 당연히 말에 탔고 태무진의 동지 보우르추도 타죠. 젤메도 태우고 벨구테이, 카사르 등 태무진의 이복, 동복 형제들도 하나씩 말에 태웁니다. 결국 말에 끝까지 태우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태무진의 부인 보르테, 그리고 적들의 습격을 제일 처음 알려준 집안에서 일하던 노파 코아그친, 그리고 이복 형제 태무진이 참살했던 백테르와 그 동생 벨구테이의 어머니 소치겔, 이 셋을 포기합니다. 결국 말을 탄 이들은 번개처럼 도주를 시작하고 그들의 집 게르에는 보르테와 코아그친 노파, 소치겔 3명만이 남게 되었죠. 현명하고 늘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배려했던 코아그치는 보르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으셔야 합니다. 그 예전 태무진이 타이치우드 수색자를 피해서 소록한 시라에 양털 수레에 숨었던 것처럼 코아그치는 보르테를 양털 수레에 역시 숨깁니다. 그리고 소치겔은 그냥 게르에 놔두고 그걸 끌고 강가를 따라 나아가죠. 드디어 전사들이 들이닥치고 코아그친과 보르테가 숨은 수레와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친 전사들은 물었습니다. 이봐, 너는 뭐냐? 코아그친, 나는 저쪽. 태무진 게르와 반대쪽 방향, 즉 거짓말이죠. 저쪽 저기에 사는 사람인데 태무진 집안에서 자기네 집으로 와 양털을 잘라달라고 하여 거기서 일하고 지금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외다. 전사, 그래? 그럼 묻겠다. 태무진은 지금 게르에 있느냐? 그리고 태무진 게르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코아그친, 게르는 저쪽이고 여기서 가깝소. 다만 게르 안에 지금 태무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소이다. 이러면서 코아그치는 이미 사람들이 다 떠난 빈 게르의 방향을 알려줘요. 이게 코아그친의 현명함인데 어차피 말 타고 다 떠나서 지금은 빈 게르니까 빨리 그냥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지금 핵심은 말을 못하고 남은 보르테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된다오 라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자신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보르테를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코아그친의 이 생각은 적중합니다. 전사들은 빈집 게르 방향으로 말머리를 향해 떠나죠. 그리고 코아그친은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수레를 몰아가는데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벌어집니다. 보르테가 탄 수레가 차축이 부서져요. 이래서 수레에서 바퀴가 빠져나가 버리고 도저히 더 이상 수레를 끌 수가 없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둘은 너무도 어이없는 불행에 망연자실해지게 되었는데 코아그치는 수레 안에 보르테에게 수레에서 이제 나와 전력으로 뛰읍시다. 그 방법밖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이 전사들은 얼마 멀지 않았던 게르를 털고 거기에 있던 소치게를 붙잡은 후 다시 부서진 수레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말탄 전사들의 스피드는 이들 두 여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빨랐던 거죠. 소치게를 붙들고 돌아온 전사는 코아그친에게 다시 와 이렇게 묻습니다. 아, 수레가 부서져 버렸군. 대체 수레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수레가 저렇게 부서졌는가? 코아그친, 양털이다. 근데 전사 중에 우두머리급 사람이 그걸 보더니 뭔가 수상하다. 저 수레를 뒤져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보르테는 여기서 발각되고 말아요. 이 셋은 이렇게 붙들리게 되는데요. 붙들리고 나서 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전사들은 타이치우드들이 아니라 메르키트였어요. 애초에 칭기스칸 아버지가 허엘론을 강탈할 때 원래 허엘론 남편이었던 칠레도 이 칠레드의 원래 부족이 메르키트족이었잖아요. 이 메르키트가 어이없게 일족의 신부를 빼앗겼는데 이 용맹했던 징기스칸 아버지가 있던 시절에는 보복을 못했으나 지금 그가 세상을 떠고 나서는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게 된 거죠. 메르키트 전사들은 이 세 여인을 포박한 이후에
먼저 도주한 이들이 추격에 나섭니다. 그러나 도주에는 도 같은 태무진과 이 패밀리들은 부룩한 칼둔 산으로 잽싸게 숨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메르키트들은 이들을 마저 잡기 위해 부룩한 칼둔 산으로 들어가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늪,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뱀, 거기에 울창하고 빽빽한 나무 숲들에 의해 추격은 큰 난항을 겪게 되고 결국 과거 우리 부족의 칠레두가 허일룬을 빼앗기는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만 오늘 우리는 태무진의 아내 보르테를 똑같이 빼앗는 데 성공했다. 과거 일에 대한 복수는 성공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들은 본거지로 돌아갑니다. 이리하여 태무진의 부인 보르테는 또다시 남편 태무진과 생리별을 하고 메르키트족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과거 칠레두가 그랬던 것처럼 황망하게 갑작스레 부인을 잃게 된 태무진. 태무진은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와 메르키트들이 다 퇴각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하산합니다. 여기서 태무진이 산을 내려와 한 첫 마디가 참 이걸 보면 태무진이 진짜 진정한 리더 자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랑하는 자기 부인 보르테가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내려와서 제일 처음 보르테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얘기부터 해요. 코아 그친 할머니가 소리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코아 그친 할머니를 내가 지키질 못하다니. 기록에 따르면 가슴을 치며 너무나 강하게 한탄하며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아 그친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는데 그 코아 그친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태무진을 따르는 비혈육 부하들 젤메, 보르추 등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부인보다 자신을 위해 일해주었던 비혈육 일원을 더 먼저 언급하고 더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 하지만 근성의 태무진은 여기서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메르키트, 내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비록 지금은 내가 힘이 부족할지언정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쓰러뜨리고 내 아내를 되찾아오고 말리라 라는 다짐을 하죠. 리더로서 겉으로는 자신의 부인이 아닌 코아그친을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사랑하는 부인을 잃은 것에 대한 비통이 엄청나게 컸겠죠. 이렇게 메르키트에게 납치된 보르테는 원래 징기스칸 아버지가 허일룬 데려올 때 그 원 나편이 칠레두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메르키트는 이 보르테를 잡아가서 그때 그 칠레두의 동생인 칠게르라는 사람에게 보르테를 줘버립니다. 마치 칭기스칸 어머니 허일룬이 하루아침에 남편이 바뀐 것처럼 보르테도 하루아침에 남편이 태무진에서 칠게르로 바뀌게 되었죠. 이렇게 보르테는 칠게르랑 살게 되고 하지만 구성원을 다 태울 말조차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태무진이 자신의 힘만으로 메르키트에게서 부인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원래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도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태무진은 이 비극에 대한 돌파구로 아버지의 안다 옹칸을 찾아갑니다. 옹칸의 힘을 빌어 이 처참한 비극을 극복하겠다는 심산이었는데 옹칸에게 찾아간 태무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칸이시여. 저 메르키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습격하여 나의 부인을 빼앗아 갔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 제 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태무진은 보르테하고 결혼했다고 옹칸에게 와서 최고급 예물도 주면서 보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했던 부인 보르테를 지금 메르키트가 빼앗아 갔다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했다고 선물도 받고 더더군다나 나를 구해준 은인 안다의 아들인데 그 부인을 누군가가 빼앗아 갔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면 옹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위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략적 계산을 또 해봐야 하는 것이 이 메르키트라는 만만치 않은 부족하고 전면적으로 그럼 한판 붙어야 하는가. 태무진이라는 이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여기서 옹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무진, 이전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내 안다의 아들은 곧 나의 아들과 같은 것. 내가 너의 아버지가 거느렸던 그 세력을 다시금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이야기를 실현할 때가 되었다. 내 너를 도와 반드시 너의 부인을 되찾아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옹칸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우 자무카가 이 근방에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 태무진, 너는 자무카에게로 가서 이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이 공격에 좌익을 맞도록 하라고 전해달라. 나 역시 이만을 거느리고 우익을 맞겠노라. 그리고 우리 전부대가 어디에서 합류할지는 자무카, 아우가 결정하도록 할지어다. 드디어 칭기스칸 인생을 가장 크게 뒤흔드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마고 짜다란 자무카가 본격적으로
징기스칸의 인생과 역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모카와 태무진이 맺은 안다 설명드렸죠. 안다를 맺은 사람끼리의 생명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결코 서로를 저버리는 일이 없으며 언제라도 서로에 대한 보호자가 되어준다. 태무진이 거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이 둘은 한동안 떨어졌지만 드디어 다시 재회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태무진은 여기저기서 비참하게 밟히고 부인까지 빼앗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자무카는 수만의 초원 사람을 자신의 깃발로 모을 수 있는 초원에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둘의 관계 때문에 옹칸이 자무카를 설득해서 이번 메르키트 공략전에 참가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에 태무진은 바로 자무카에게 형제인 카사르 벨구테이를 보냅니다. 가서 메르키트에게 당한 처참한 일과 그리고 옹칸이 자무카 너의 협조를 얻어오라고 했다. 네가 2만을 모아 우익을 맡으라고 한 옹칸의 이야기, 그 말을 전달합니다. 이에 자무카 말하길, 내 안다 태무진이 침대가 비게 되었다니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태무진의 마음이 찢어졌을 생각을 하니 나의 간도 아플 지경이다. 가서 나의 안다 태무진에게 전해라. 우리 함께 보르테를 되찾아오자고. 메르키트 그들은 화살통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도망치는 겁쟁이들에 불과하다. 악한 짓을 하는 그들을 이참에 무너뜨려 그들의 모든 것도 빼앗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태무진은 두 명의 강대한 리더들로부터 복수전 참전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묘한 게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이 옹칸한테는 태무진이 직접 갔잖아요. 근데 자무카한테는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죠. 은근히 정무적 감각인 행동입니다. 이 옹칸이 자무카에게 어디에서 보여서 어떻게 할지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한 것도 좀 묘하죠. 나서는 주겠다 대신 한 발 좀 뒤로 빼는 안다 아들을 위해 참여해주겠지만 젊은 자무카에 비해서는 좀 이것저것 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옹칸이나 자무카나 거대한 집단을 이끄는 리더인데 아무리 안다의 아들 그리고 안다여도 오로지 태무진의 부인을 찾아주겠다는 그 이유만으로 거대한 부족과의 대규모 승부를 벌리는 게 과연 이게 쉽게 납득이 되는 사유인가? 아무리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문은 좀 안 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이 옹칸이 메르키트한테도 잡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있고 좀 전에 자무카가 메르키트를 공격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약탈하자 이런 발언을 하는 기록이 있었죠. 원래 초원에서의 공격은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무카와 옹칸의 목적은 태무진을 핑계로 해서 초원 라이벌 부족의 가축, 재산 등을 털어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니즈가 이들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죠. 특히나 자무카 같은 경우는 워낙 야심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무카를 따라 참전했더니만 엄청난 가축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면 초원에서 자무카를 따르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경제적 배분을 받은 자무카의 수하들은 더더욱 자무카에게 강력한 충성을 바치겠죠. 하지만 공격이라는 게 잘못되면 역으로 내가 박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쟤들 따라가 봤더니만 지기만 하고 다치기만 하네 이러면 몰락하는 것도 한방. 공격 비즈니스는 리스크도 워낙 크기 때문에 옹칸, 자무카의 메르키트 공격은 경제적 니즈로만도 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서 이야기하고 일단은 기록대로 자무카는 곧 이어서 도릴칸, 옹칸님은 이러한 방향으로 군사를 몰고 와주시고 그 이후에 어디서 합류하면 되겠소? 라는 계획까지 자신이 직접 얘기해주게 됩니다. 태무진 패밀리는 이 소식을 다시 옹칸에게 가서 보고하고 옹칸도 오케이. 드디어 결성된 이 연합은 메르키트를 향하여 군사를 모으고 합류 지점으로 각각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이 양웅이 병력을 휘몰고 가는데 여기서 좀 묘한 게 옹칸이 약속 날짜에 좀 늦습니다. 3일을 늦어요. 그래도 일단 가서 3일 먼저 집결지에 대기하고 있던 자무카와 합류를 합니다. 늦게 온 옹칸을 보며 자무카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니시오, 우리들이 한번 정한 약속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강력한 비바람, 눈보라가 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승부에 나설 때 그 약속을 못 지키자는 본래 전열에서 빼버리는 법. 우리 모두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나이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옹칸은 이렇게 답합니다. 맞네, 내가 3일 늦었네. 그에 대한 처분은 자무카 동생에게 맡기겠네. 근데 여기서 옹칸이 3일을 왜 늦었냐? 이것도 좀 묘한 부분이에요. 일단 기록에는 여기서 사실상 이번 작전의 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 자무카가 옹칸에게 무슨 조치를 취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질 않은데 전체적인 지휘권을 한참 연하인 자무카에게 내어준 것도 그렇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자무카에 비해 옹칸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약간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이 장면에선 캐레이트의 리더 옹칸에게도 당당히 그 잘못을 꾸짖는 젊은 자모카의 모습에서 그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훨씬 연장자이고 새도 엄청 큰 옹칸을 닥달하는 것은 자모카가 그리고 있던 전략 때문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모카는 이 대결을 속전속결 스피드 전격전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보통은 이 다그침을 자모카 개인의 능력과 카리스마 이렇게만 보는데, 옹칸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다그쳤다는 것은 자모카가 그만큼 이 공격 작전에서 스피드를 중요시했다는 거죠. 늦으면 안 된다. 사실 여기서 태무지는 자모카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가르침 중 하나를 배웁니다. 공격에서의 스피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이 당시엔 사회 선생님이 세계사도 가르치셨거든요. 이 몽골 제국의 세계제패 부분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숫자가 많지도 않았던 몽골 제국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매번 이기고 그렇게 많이 정복할 수 있었나요? 사실 이게 핵심 질문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이기면서 넓게 정복했느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몽골 군대는 전부 말을 타고 있었고, 말을 여러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갈아타며 진군했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타면서 계속 엄청난 진군 속도를 유지한 거지. 상대방 나라 입장에서는 이 정도쯤 현재 진군해 오고 있겠구나. 한 10일 뒤면 우리한테 당도하겠군.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3일 만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대책이 안 섰던 거다. 준비라는 걸 할 시간이 없어서 속절없이 밀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순 없죠. 진도 나가야 하니까. 근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핵심적인 요소를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10일 뒤면 오겠군 하는데 지친 말을 바꿔가면서 미친 듯이 내달려 3일 만에 와 있는 거야. 이러면 대책이 안 서죠. 잘. 상대는 공격 준비를 하고 오는 건데 우리는 방어 준비를 다 못했어. 당하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스피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피드보다도 진짜 핵심적인 표현은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빵 필승이라는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격 가하는 게 선빵이잖아요. 규모 불문, 1대1이든 대규모 대결이든 모든 승부에서 사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고, 스피드 진구는 상대가 준비를 못하게 만든다. 이것보다 중요한 전략은 없다. 즉, 상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일 때 내가 공격한다. 자모카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 대선배인 옹칸을 닥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모든 승부는 상대방에게 준비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원칙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옹칸도 반발 못하고 깨갱한 것은 옹칸 자신도 그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옹칸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스피드를 중시하는 자모카가 자신을 3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먼저 혼자 가주길 바라는, 옹칸은 그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노예한 거죠. 이 또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자모카 입장에서는 옹칸이 늦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자모카가 기다리다가 먼저 공격을 내달려 버리면 이 둘이 먼저 우당탕하는 거고, 옹칸은 전황에 따라서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에,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음흉한 노림수가 옹칸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안 준다. 이 전략의 포인트, 중요성. 이 태무지는 자모카가 싸우는 방식을 옆에서 보면서 이걸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리게 몽골 제국군 정벌 전략의 기본 축이 되었고 세계 역사를 바꾼 거죠. 집결하자마자 자모카는 바로 강을 도강하여 전격적으로 메르키트 부족을 급습합니다. 당시 메르키트의 3대 족장 중 한 명이었던 톡토와 베키는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있던 그 사냥꾼 등이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서 겨우 알게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건데, 톡토와 베키는 정신없이 주변 측근들을 거느리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리더가 이 지경이었으니 다른 메르키트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무참하게 참살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물건도 못 챙기고 정신없이 도주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기록에 따르면 게르를 지탱하고 있는 축기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는 것처럼 메르키트 부족이 분쇄되어 나갔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파죽지세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죠. 옹칸과 자모카를 따라왔던 수많은 초원 사람들 역시 이때다 싶어 격렬하게 약탈을 자행합니다. 이렇게 아수라장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태무지는 부인의 이름 보르테를 목 놓아 부르며 부인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닙니다.
당시 보르테는 도주하는 메르키트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코아그친과 함께 한 수레에 올라타 있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보르테, 보르테를 외치는 테무진의 목소리를 보르테가 듣게 돼요.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